안녕하십니까? 소호쿨극장의 연변 조선족의 민담을 찾아서 코너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연변대학교 조선문학연구소가 엮은 차병걸 민담집의 최계순의 비사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평안도 숙천 땅에 최씨 성을 가진 좌수가 살고 있었는데 고을에서 가장 힘센 양반으로 세력이 당당했다. 다만 슬하에 혈육이 없어 늘 아쉬워하다가 늙음하게야 겨우 딸 계순을 두었는데 양주가 애지중지 키웠다. 계순이 7살 먹던 해 갑자기 아내가 병에 걸려 며칠 앓다가는 그만 세상을 하직했다. 어린 자식을 데리고 좌수가 호라비 생활을 하자니 여간 곤란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장가를 들었다. 후처는 전처소생인 계순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겼으므로 제대로 먹이지도 입히지도 않았다. 그런 까닭에 동네 아이들까지도 계순을 거지라고 놀렸고 아이는 늘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 세월이 흘러 18세가 되니 용모가 남달리 특출했을 뿐 아니라 총명하기까지 해서 사방에서 청혼이 들어왔다. 그래서 최자수는 좋은 사위를 골라 딸을 결혼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계모가 그 속을 짐작하고 이렇게 생각하였다. 계순이 시집을 가게 되면 돈을 많이 써야 할 것이니까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든지 내쫓아야만 한다. 얼마 안 있으면 연로한 영감이 곧 죽을 것이다. 그러니 조금만 참으면 이 재산이 몽땅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날부터 계모는 계교를 꾸미기 시작하였다. 어느 날 계모는 큰 쥐 한 마리를 잡아서는 가죽을 벗기고 대가리와 발을 다 떼어버려 두리뭉실하게 만든 다음 아닌 밤중에 살그머니 계순의 방에 들어가 이불 속에다 넣고 나왔다. 이튿날 새벽 계순의 방에 들어간 계모는 잠자고 있는 이불을 걷어 젖혔다. 그런 다음 이불 속에 두리뭉실한 핏덩이를 손에 들고는 계순의 코앞에서 흔들면서 패악을 떨기 시작했다. 주리를 틀 것 같으니 양반의 집안에서 이게 무슨 창피냐. 대관절 어느 놈하고 붙어서 이런 일을 벌였느냐. 그리고는 최좌수가 거처하는 사랑의 방문을 덜컹 열고는 영감, 딸 자식 고이 길러 외손봉사한다더니 꼴 참 좋게 됐소. 이것 좀 보시오. 하고는 손에 든 것을 최좌수 앞에다 내팽개쳤다. 좌수가 바라보니 그게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부인을 쳐다볼 뿐 멀뚱멀뚱 묵묵부답으로 앉아 있는데 권녀가 영감에게 뛰어들며 영감, 어째 말이 없소? 아직도 내 말을 믿지 못하겠소. 계집애의 잠자리에 이런 것이 나타났으니 무슨 물건이겠소. 옛말에 이르기를 양반의 집안에 이런 일이 있게 되면 3대가 망한다는데 우리 집안도 이젠 끝났어요. 하고 펄펄 뛰니 좌수가 제대로 영문도 모른 채 부인을 만류하며 말했다. 그 불효자식이 나쁜 짓을 하여 부모에게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어찌했으면 좋겠소? 먼 곳으로 쫓아내시오. 죽든지 살든지 우리 눈에 보이지만 않으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계모의 말에 영감은 하는 수 없이 머리를 끄덕였다. 그날 좌수는 딸을 불러놓고 말했다. 내 행실이 이렇게 불순하니 너는 이제부터 내 자식이 아니다. 차마 내 손으로 널 죽일 수는 없으니 지금 이 시각부터 집을 떠나 먼 곳으로 가서 자취를 감추되 우리 눈앞에는 앞으로 영영 나타나지 마라. 부친의 말 끝에 계수는 하염없이 눈물 흘리면서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때부터 계수는 남의 집 삭발레와 심부름들을 해주며 정처 없이 이 집 저 집을 떠다녔다. 계순이가 20살 되던 해였다. 그 해는 흉년이 들어 남의 집 일이 없었다. 그래서 걸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루는 길을 가다가 보니까 산비탈에 오막살이 한 채가 있었다. 그래서 찾아가 살인문 앞에서 한술 밥을 청하였다.
주인이 나왔다가 그녀를 불쌍히 여겨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니 물었다. 내 이름은 무엇이며 부모는 계시느냐?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거지가 되어 돌아다니느냐? 소녀의 이름은 최계순이라 합니다. 부모들이 계시나 소녀가 죄를 얻어 거짓 신세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개순이 계모에게서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쫓겨난 사연을 자초지종 여쭈었다. 그랬더니 주인이 말하였다. 내 신세가 우리와 피 차일반이구나. 어디 내 말을 한번 들어보아라. 주인의 이야기인즉 늙은 부부가 슬하에 외아들을 두었으나 가세가 비난하여 의식주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처지여서 아들의 나이 이미 15살이 됐는데도 글 공부도 못 시키고 허송세월만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노인이 아들을 불렀다. 아들이 나오자 부친이 말했다. 이 아이가 바로 내 자식이다. 올해 나이 15세이지만 형편이 어려워 장가도 못 들고 있는 터에 네가 내 집의 뜻밖에 찾아온즉 이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구나. 그러니 우리 집 며느리가 되어준다면 나는 지금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 내 뜻이 어떠한가? 개순이 총각을 바라보니 비록 입은 새는 누추했으나 용모가 비상한지라 마음에 흡족하여 대답했다. 소녀를 이렇듯 기특히 여기시니 어르신의 자제와 인연을 맺겠습니다. 이튿날 물 한 그릇만 떠놓고 혼인 예식을 치른 뒤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다. 개순이 가만 생각하니 남자는 글을 배워야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는지라 이튿날부터 글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남편이 총명하기가 그지없어 아내가 가르쳐주는 족족 통달하니 3, 4년도 안 되어 더 가르쳐줄 것이 없게 되었다. 하루는 개순이 남편을 불러놓고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이제부터 한양으로 올라가 가일층 공부에 매진하여 과거를 보도록 노력하세요. 나는 집에서 누에를 쳐서 실을 뽑은 다음 명주를 짜서 팔아서는 공부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공부에만 열중하도록 하세요. 남편은 그 말을 달게 듣고 이튿날 아내와 작별하고는 공부하러 한양으로 올라갔다. 마침 일이 되려고 그랬는지 서울의 황정승이 암행어사로서 시골에 행차하였다가 돌아가는 길에 개순의 남편과 한 주막에 묵었는데 야밤중에 시골 선비가 글 읽는 소리를 듣고는 하인더러 그를 불러오라 했다. 이윽고 대령학원을 정승이 보니 옷은 비록 남노하나 옥골선풍인지라 아예 한양으로 데려가려고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개순의 남편은 정승의 집에 묵으면서 과거 준비를 했다. 한편 황정승에게는 나이 찬 여식이 하나 있었는데 권녀가 은근히 개순의 남편을 남몰래 사모하였다. 그리하여 몸종을 시켜 사랑을 고백하는 서신을 여러 번 전하였는데 그럴 때마다 개순의 남편은 나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니 애당초 단념하라. 하고 거절하였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이간책을 쓰기로 교수가 마음먹었다. 권녀는 개순 남편의 글씨체를 흉내내서 시골에 편지를 써보냈다. 한양으로 올라온 뒤 황정승 댁의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그대 교수와 백년 가약을 맺었다오. 훗날 내가 잘 되면 당신의 은혜를 꼭 갚겠소. 그러니 나를 단념하고 다른 곳으로 출가하기를 바라오. 남편의 편지를 받은 개수는 금시 눈앞이 캄캄하고 기가 딱 막혔다. 그 글을 시부모님에게 보여주고는 무정한 세상을 탄식하며 개수는 정처 없이 또 길을 떠났다. 더는 개떡 같은 이승에 미련을 가지지 않으리라 생각하면서 길을 가다 보니 어느덧 대동강 상류에 당도하였다. 때는 7월 만간이라 보름달이 환하게 떠서 사방을 비추는데 개수는 흐르는 눈물을 훔치면서 빌었다. 이 세상에 더는 살 수가 없어. 대동강물에 몸을 던지니 부디 수궁영왕님께 옵서 받아주시옵소서. 빌기를 마치자 치마를 덮어쓰고 강물에 뛰어들었는데
난데없이 웬 노인이 함께 뛰어들어 개순을 건져내었다. 원래 이 노인은 슬아의 자식 하나 없이 밤이면 강에다 주낙을 늘여놓고 고기를 잡아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다. 노인의 구원을 받아 개순은 먹었던 물을 토하며 정신을 차렸다. 노인이 세세히 물은즉 개순은 눈물을 흘리며 자초지종을 여쭈었다. 개순의 말을 들은 노인이 말했다.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너를 수양딸로 삼을 테다. 노인의 집으로 간 그날부터 개순은 굳은 일 마른 일 가리지 않고 어부를 친부모와 같이 공대하며 살았는데 개순이 마음씨도 착하거니와 예절 또한 밝은지라 혼잣말이 주변에서 쉴 새 없이 들어왔다. 그러나 개순은 노인에게 효도할 뿐 모든 혼사를 거절하였다. 한편 한양에 있는 남편은 개순이 그렇게 된 줄도 모르고 공부에만 열중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과거를 치른다는 방문이 나붙었다. 당연하게도 개순의 남편이 장원급제하니 그날로 암행어사가 되어 임금이 준 마패를 받아들고 꿈에도 그리던 아내를 보려고 쏜살같이 집으로 향하였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깜짝 놀랐다. 그토록 사랑하던 아내가 행방불명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개순의 남편은 부모님께 엎드려 절한 다음 아뢰었다. 아버지 어머니는 어찌 저라는 인간을 그렇게도 모르십니까? 소자가 조강지처를 버릴 사내로 보이십니까? 저는 어쨌든 제 아내를 찾아 떠나겠습니다. 찾을 때까지는 10년이 걸려도 돌아오지 않겠으니 그리 아십시오. 그 길로 어사는 찬빛 훑듯이 조선 팔도를 다 뒤집으며 아내를 찾았다. 하루는 대동강 상류에 이르러 들은즉 모몬의 댁에 분명 최계순이라는 여인이 온 지가 1년이 되어간다는 것이었다. 그 소식을 들은 어사는 친히 계순을 찾아갈 면목이 없어 관하로 들어가 마패를 내놓았다. 육방 관속이 벌벌 떠는지라 어사는 그들을 안착시킨 후에 최계순을 대령시키라고 명하였다. 포졸들이 급히 모몬의 댁에 가서는 급하게 온 사연을 낱낱이 고한 다음 계순을 교자에 앉히고 관하로 향하였다. 이윽고 관하 대청에 이르자 어사가 짐짓 계순더러 어서 수청들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계순은 눈도 한번 끔쩍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그냥 앉아 있었다. 죽일 테면 죽여보라는 심정이었다. 남편이야 자기를 배반했지만 그녀는 남편을 배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또가 껄껄 웃으며 말했다. 그대는 머리를 들어 나를 보라. 어사의 지엄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순은 푹 숙인 고개를 쳐들지 않았다. 이때 참지 못한 어사가 버선발로 계단 밑으로 뛰어내려와 손수 계순을 부축했다. 무언가 그립고 무언가 익숙한 느낌에 놀라 눈을 들어 힐끗 쳐다본즉 꿈에도 그리던 남편이 바로 눈앞에서 웃고 있었다. 순간 계순은 와락 그 품으로 달려들면서 아이고, 이게 누구요? 나를 버리고 어디에 갔다가 인제야 왔어? 꿈이면 깨지 말고 생시이면 변치 말라. 하고 목을 놓아 통곡하였다. 이에 어사가 아내를 위로하여 자리에 앉힌 후에 영문을 말하게 하니 계순이 여태까지 벌어진 일을 낱낱이 고하였다. 듣고 보니 모두가 못된 황정승의 딸이 벌린 일이었다. 남편은 아내와 계순의 양부모를 모두 거두어 한양으로 데리고 갔고 계순은 남편과 죽을 때까지 어디를 가도 같이 다녔고 무엇을 먹어도 같이 먹으며 백년해로 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좌수는 조선시대 지방의 자치기구인 향청의 가장 높은 직임입니다. 양주는 바깥주인과 안주인이라는 뜻으로 부부를 이르는 말입니다. 아닌 밤중에는 뜻밖의 때라는 뜻입니다. 주리는 죄인의 두 다리를 한데 묶고 다리 사이에 두 개의 주리대를 끼워 비트는 형벌입니다. 외손봉사는 직계 비속이 없어 외손이 대신 제사를 받드는 것입니다. 망가는 음력 보름 무렵을 말합니다. 주낙은 물고기를 잡는 기구의 하나입니다. 긴 낚싯줄에 여러 개의 낚시를 달아 물속에 늘어뜨려 고기를 잡는다고 하네요. 육방관속은 지방 관아의 육방에 속한 구시라치를 말합니다.
영문은 일이 돌아가는 형편이나 그 까닭입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김동훈, 허경진, 허희훈 교수가 주로 편집하고 연변대학교 조선문학연구소가 편찬한 차병걸 민담집이 기본 텍스트입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과 한국민속 대백과사전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또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주니어 네이버 장화홍련전에서 두 장면을 캡처했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신윤복, 김준근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크라우드픽, 핀터레스트, 픽스타, 게티 이미지뱅크 그리고 1238F의 사진을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